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금나라 볼게요. 우리 거란까지 마쳤고요. 금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숙종시기입니다. 숙종시기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죠. 여진을 공격합니다. 공격에 성공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냐? 여진의 기병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실패했다면 실패 원인을 누구에게?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를. 그리고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합니다. 기병을 양성해야 되겠다. 기병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병을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 만든 게 이제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이. 그래서 신기군, 기병이죠. 신보군, 항마군. 신보군은 그대로 말 포병이죠. 항마군은 승병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세 개 부대를 만든 별무반의 별동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준비 다 됐어요. 여진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진 줄 이직 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작스레 숙종이 준비 다 마치는 사망해요. 급사하게 됩니다. 공격이 될 수가 없죠. 그의 아들 예종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종이 즉위하게 됐습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자식은 정책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잠시 휴식기를 갖고 난 다음에 정비가 되죠. 국가의 모든 부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종의 명에 의해서 윤관이 전쟁 준비 끌었습니다. 멸무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간 다음에 동북지방에 있는 여진족을 다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구성을 축조합니다. 그런데 여진 애들이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여진의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통해서 자기 땅을 되돌려 받겠다. 그 결과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환원시켜줄 수밖에 없었다.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 와중에 윤관의 활약과 동시에 되게 이제 윤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되게 큰 활약을 윤관을 몇 번 구해주기도 했다. 이 역할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관 밑에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군의 핵심 인사로서 떠오르게 됐다. 그래서 윤관 사후에 척준경이 이 나라의 군사 통치권자가 되는 거죠.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사건 이후에 여진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게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우리나라에 뭘 요구합니까?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4대 관계를. 이때 우리나라의 핵심 인사가 이자겸이에요. 이자겸이 4대 관계를 갖다 수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4대 관계를 맡게 되죠. 이후에 이제 이자겸 같은 사람들의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죠. 이자겸은 또 마찬가지, 이자겸은 난을 일으키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겠죠.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고려 조정의 핵심 인사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고려 인종과 김부식, 그 다음에 묘청, 이 사람은 개경파, 이 사람은 서경파 서로 나뉘어서 결국은 개경이 세겠다. 이자겸이 난으로 개경이 불타고 서경을 촌동운동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죠. 결과적으로 묘청의 서경운동은 실패로 끝나죠.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격정의 시기, 여진과 금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이때 우리가 윤관이 동북부를 축조하고 지켰다면 이들의 세력이 약화됐다면 우리가 4대 관계를 맺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묘청이 칭제 근원과 궁국 정보를 되게 주장하죠. 칭제 근원, 그다음에 궁국 정보를 주장하죠. 결국은
난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건 실천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갖다가 묘청에 이 사건을 신체우선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죠.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죠. 그 결과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누구로부터? 단재 신체우선자로부터. 됐죠? 자, 원에 관련된 부분 가죠. 이제 몽골이 침입이 올 겁니다. 몽골은 보시면 이쪽 정유럽 국가를 다 제패했죠. 그 다음에 러시아 남부 지역까지 제패했죠. 그 다음에 중국 본토까지 다 제패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자, 몽골 침략을 좀 이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13세기입니다. 몽골이 우리나라에 침략 오기 전에 먼저 하나 알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으로 몽골 애들을 처음 만난 걸 첫 조우라 불러요. 이걸 강동의 역이라 불러요. 강동의 역. 역이란 말은 중국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우리말을 번역하면 전쟁, 그 다음에 전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 전투의 의미. 자, 이때 처음으로 몽골과 우리 고려군이 연합작전을 펼쳤어요. 여기에 거란 애들을 섬멸시켰어요. 자, 몽골 애들이 이렇게 공격이 온다고. 여기 거란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얘들 압록강을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몽골 애들과 그 다음에 우리 고려군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얘들을 제거하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몽골 애들을 처음 본 거예요. 되게 무시무시하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란을 물리칠 때 처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몽골 애들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때부터 좀 싸가지가 없어 뵀어요, 애들이. 이게 첫 조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례에 걸친 공격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1차 갑니다. 1차 공격. 살리타 또는 살리타에 상관없습니다. 살리타가 공격이 옵니다. 몽골 장수입니다. 공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박서란 장군이 이걸 막아냅니다. 그나마. 그리고 협상 결과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가죠. 일종의 이런 치면 스파이를 설치하고 갑니다.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국가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공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공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치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이 몽골 말들인데요. 훗날 이 다루가치의 치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이 양아치, 장사치 단어들이 나타나죠. 2차가 옵니다. 2차는 우리 이제 꽃같이 살리타이가 또 옵니다. 이때 김윤우가 경기도 용인 처인성에서 김윤우를 사살하게 되죠. 지금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살리타가 왜 처인성을 왔냐는 얘기예요. 처인성이 특별하게 군사 주둔지도 아니에요. 싸울 만한 없어요. 유일하게 이 처인성에 조그만 군량 및 창고가 있긴 해요. 군량 및 창고가 있긴 한데 그 조그만 군량 및 창고를 털러 왔을까? 약간 미스터리 부분이기도 해요. 김윤우에서 사살됨으로 해서 살리타이는 사살됐고요. 자, 꼭 하나 또 있어요. 몽골 애들이 전쟁을 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군사를 끌고 온 총 책임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는 본국의 칸이죠. 징기스칸이라고 하죠. 칸이 또 사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왕위 계승권자를 정해야 돼요. 왕위 계승권자가 정해지면 다시 전쟁에 또 돌변하는 이런 되게 특이한 정책을 가진 나라가 몽골이기도 해요. 3차 갑니다. 3차는 우리 알다시피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되게 많이 소실된 시기다.
왜냐면 2차 때 최후 정권이거든요. 무신정권. 이게 강화도로 튀었거든요. 자, 개성에 갔더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궁궐밖에 없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우리가 배를 타고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몽골의 입장에서. 그 결과 얘들이 보시면 개성 왔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충주를 통해서 이렇게 간통해서 경주까지 오게 된다고. 경주를 알다시피 천년 수도잖아요. 신라에. 여기 문화재 되게 많잖아요. 문화재 되게 많이 소실되죠. 그 대표적인 게 항룡사 구축 목탑이죠.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네, 항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도 다 소실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연출은 이걸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차 때는 우리나라에 문화재 소실이 되게 많았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4차 보시죠. 4차는 중국의 칸이 사망하게 됐어요. 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리턴. 군사를 끌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4차는 그냥 자연스레 끝났습니다. 5차 가보겠습니다. 5차 충주에 공격이 올 겁니다. 충주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충주에는 또다시 김윤호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승병장이었던 김윤호가 충주를 지킵니다. 이때 몽골군이 충주에 오고 있습니다. 이때 김윤호하고 우종주라고 하는 양반 별초가 있습니다. 우종주는 충주성을 지키고 있는 최고위 관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반 별초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노들이 있습니다. 간노. 충주 간화에 소속된 노비를 봐야 되겠죠. 자, 몽골군이 침입해 왔을 때 김윤호와 우종주, 간노들이 힘을 합쳐서 몽골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몽골군이 접근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양반 별제도 우종주 같은 사람들이 도주해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김윤호는 간노들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김윤호와 간노가 힘을 합쳐서 몽골애들을 격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 도망갔던 우종조 같은 양반 별초들이 간노들을 갖다가 절도본을 몰아요. 관에는 이제 은으로 만든 어떤 그릇이라든가 어떤 고급 용기들이 있을 건데 숫자가 좀 카운트해봤더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노들이 절도하지 않았느냐, 절도본을 몰아서 이 공을 갖다 얘들이 강탈해 가요. 강탈해 가요. 이 결과 간노들과 양반들은 서로 반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좀 창피합니다. 양반들이. 이때 우종주라는 님을 꼭 기억하실 것. 이건 사료로 되게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종주라는 인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주라는 사람이 나오면 5차 침입입니다. 김윤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차 갑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6차 때 가장 큰 피해가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복의 절차를 밟게 돼요. 이때가 고정임금이죠. 고정임금이죠. 자, 항복을 받게 되었다. 근데 고정임금은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되게 장수하신 분이고 되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올라져 있었는데요. 몽골까지 가가지고 그 항복의 예를 갖추기에는 너무 연령이 고연령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훗날 왕이 되는 원종이 칸을 찾아가지고 항복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필 갔는데 중국을 쭉 갔더니 갑자기 칸의 사망 소식이 들려요. 칸의 사망 소식이 들어서 다시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식들 간에 서로 칸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 한번 가자. 이왕 가는 것. 그 결과 훗날 쿠빌라이 칸이, 이 사람이 훗날 세조라고 부르죠. 세조가 되는데 쿠빌라이 칸 막사로 갔더니 원종을 되게 흔쾌히 즐거운 마음을 받아들였다. 왜? 이것은 서로 간에 칸의 자리를 놓고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온 것은 되게 길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 결과 쿠빌라이 칸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좀 이따 원종의 소식이 온 것은 자기 아버지 고종 사망 소식을 듣게 돼요. 고종이 사망했던 소식을 들어요. 그 결과 전쟁터에서 원종이 왕으로 봉해졌어요. 쿠빌라이 칸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은 쿠빌라이 칸은 황제가 된 거죠. 서로 유일하게 우리 역사상 전쟁터에서 칸이 되고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우애가 짚어졌다. 그 결과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즉 훗날 원종과
세조, 쿠빌라이 칸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세조 구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왕자와 즉 몽골이 원나라가 되죠.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것들이죠. 처음에는 쿠빌라이가 반대하죠. 자기 딸이 둘밖에 없다. 다 결혼했다 그런데 원정이 셋째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된 공주였는데 그분 알고 있습니다. 한 16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풍습 중에 하나가 한번 사돈을 맺게 되면 겹사돈을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겹사돈을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원나라의 공주와 원종의 아들 훗날 충렬왕과 원나라 공주가 결혼하죠. 충렬왕은 이미 결혼했어요. 부인도 있어요. 정화공주라고 부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있어요. 근데 칸의 딸인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사이에 또 아들이 낳게 되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정화공주는 궁궐 한쪽 기퉁에 입회됐고요. 아들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때 충렬왕의 나이가 한 40, 원나라 공주가 한 16세 정도.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결국 훗날 이 아들이 충선왕이 됩니다. 충렬왕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주변의 궁녀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일종의 요즘 말로 지금 바람이 난 거지. 그래서 충선왕의 아버지를 고발하지. 자기 애할아버지 칸한테. 결과적으로 이 문제로 충렬왕은 잘리게 됐죠. 그 충선왕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겠죠. 또 충선왕도 잘리는 게 여성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이 결과 충선왕도 원나라 유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시 충렬왕이 한 번 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한 번 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 불러요? 중조현상이라고 부르죠. 중조현상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왕을 두 번씩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원간섭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전체의 흐름을 좀 잡으셨죠? 자, 흐름 잡으셨고요. 자, 빠진 부분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한번 보세요. 별무반 편성. 자, 신기, 신보, 항마군 잡으시고 윤간 잡으시고 윤간이 이런 시험이 잘 나오죠. 윤간이 별무반을 만든 이유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 여진적으로 공격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틀린 지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왕의 근위에서 만든 게 별무반이라는 사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자, 284쪽 금가의 4대 관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몽골의 관계 285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강동의 역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강동의 역, 강동의 전투가 되겠죠. 이때 크게 활약했던 장군 이름이 있습니다. 강동성의 김치려 하나 밑줄 그어봐요. 김치려. 김치려 장군이 큰 활약을 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몽골 침략 1차, 2차, 3차, 4차, 5차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에 2차 좀 한번 봐보실까요? 2차. 최후가 몽골의 무리한 조공력에 반발해 강화도를 천도하였고 각도의 사신을 보내 주민들을 산성과 해보로 입국하셨다. 자, 거기 색깔편 좀 칠해주실래요? 산성과 해보로 입국했다. 자, 우리가 몽골에 이길 수는 없어요. 너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 위로, 산 위로 도망가라는 뜻. 그 다음에 해보는 성으로 도망가는 뜻이. 애들이 그 배를 만들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로, 섬 쪽으로 도망가게 되면 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2차 때 또 볼까요? 대구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됐다는 것. 3차 항룡사 구충탑 밑줄 그으시고 일명 속장경이라는데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안성에 옛날에 지명이 죽주였죠. 죽주산성의 송문주 장군이 몽골군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이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5차 이미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286쪽에 보시면 사료 부분 제일 밑에서 3번에
충주 다인철소 주민들의 항쟁에 보시면 충주 부사 우종주 밑줄 우종주라는 사람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됐던 인물 우종주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 287쪽에 삼별초의 대명항쟁 보겠습니다. 자, 좀 지워볼까요? 삼별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알다시피 삼별초는 최후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별초, 우별초. 원래 출발점은 야별초로 출발했습니다. 즉 개성에, 개경에 저녁에 밤손님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절도범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경기하게 처음 만드는 게 야별초예요. 밤야자잖아요. 별초란 말은 군사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절도범 숫자가 많아져서 개성의 좌측과 우측에 신의군이란 우리가 몽골과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몽골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얘들이 도망쳐와서 만든 도지에서 만든 군이 신의군입니다. 이게 삼별초라고 합니다. 자, 이 삼별초 조직은 봐보세요. 사적인 영역으로 출발했죠. 즉 사병 집단으로 출발했죠. 자, 사병 집단으로 출발했다고요. 특이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조직 중에 하나가 삼별초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고려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게 뭐죠? 개경한도입니다. 개경한도라는데 조건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몽골들이 그 강화도에 있는 예성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외곽에 성을 쌓았다는 거죠.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궁궐이 있습니다. 강화도 고려 궁궐이 있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졌죠. 전부 다 헐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불태우는 조건으로 개경한도가 된다고요. 이때 조정에서는 삼별초들에게 옵션을 하나 겁니다. 당신네들은 아버지 백 삼촌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얘기지. 그러니 간단하게 무예 시험을 좀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만 삼별초로서 인정하고 끌고 가겠다. 이때 삼별초 2분의 1은 시험 보겠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2분의 1은 아니 시험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찬성한 사람들은 삼별초가 개경으로 되돌아가게 됐고 시험에 거부했던 2분의 1 세력들은 삼별초로서 개성에 가지 않고 강화도에 남습니다. 강화도에 남게 됩니다. 자, 강화도에 남게 된 이후에 개경으로 들어갔던 삼별초 2분의 1과 원나라 군사가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어서 여원 또는 여몽 연합군을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서 얘들이 강화도로 진격이 온다고. 그럼 삼별초에 있는 애들은 강화도에서 어떻게 할까? 삼별초가 저항하겠죠. 얘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해요. 삼별초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별초의 항쟁 또는 삼별초의 난, 두 가지 표현입니다.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항쟁이 될 수도 있고 난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삼별초의 항쟁이 될 수도 있죠. 몽골로 보면 항쟁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삼별초가 국가 명령에 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 될 수 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 차이가 있다. 시기를 물어봅니다. 70년에서 73년 시기가 삼별초의 난 항쟁 시기다. 자, 더 이상 강화도에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진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진도로 무너지죠. 제주도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87페이지 볼까요? 자, 배경 보겠습니다. 고려정부의 개경한도. 배중선이 승하 후, 원이란 말은 왕원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중에 하나 왕원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 반몽 무인 정권을 수립했다.
과정, 배중손이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용장성 밑줄 긋습니다. 용장성을 쌓고 고려 왕궁을 재현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장성 보시면 언덕 위에다 궁궐터가 남아있죠. 고려 개성궁궐 마찬가지, 강화도 마찬가지, 진도 용장성도 전부 다 언덕 위에다 궁궐을 짓더라. 왜일까요? 왕건의 집터 자리에다가 궁궐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게 언덕에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되게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즉 산별적 한량하고 있는 강화도와 진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궁궐터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일본에 예기문서를 보내 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러나 왕후는 홍다구라는 사람에서 살해되었고, 나주와 전주를 공격하였다. 그 진도라는 게 이제 천의 요소이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별적 일부가 육지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주평야, 전주 가까운 김제평야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병사들이 결과적으로 다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 진도에 있는 그 산성도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제주도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과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제주도 항파두리에서 저항하여서는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원연합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끝났죠? 자, 몽골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을 통해서 여원연합군을 통해서 얘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일본 정벌이에요.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1차 보겠습니다. 충렬왕, 2차도 마치 충렬왕. 다 밑줄 보세요. 직접 군사를 끌고 출전합니다. 1차는 둔정경략사, 2차는 정동행성을 두고 두 번에 걸쳐 출발했지만 결국 태풍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의 상실,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 한번 보세요. 288쪽 지도 한번 봐볼까요? 예. 동령부, 서경을 중심으로 쌍성총관부, 오늘날의 함경도, 영흥, 하주지역,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탐라총관부, 지지도 있죠. 이 세 개, 쌍성총관부, 그 다음에 동령부,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이거 뭐예요? 다 직송령이에요. 직송령이란 원나라 관리가 직접 우리 고려인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지배하게 됐다. 됐죠? 세게 이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충렬왕이 두 개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네. 충렬왕 두 개를 회복하게 되고 요거 두 개 회복합니다. 동령부와 탐라총. 쌍성총관부는 우리는 공민왕 때 회복하게 되고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을 한번 보세요. 원의 간섭 시기에 나타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영토 상실, 쌍성총관부, 공민왕 때 회복, 동령부, 충렬왕 때, 탐라총관부, 충렬왕 때, 전부 다 이 두 가지는 충렬왕 예교적 노력입니다.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회복하게 됐다. 쌍성총관부는 공민왕과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충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쌍성총관부가 회복되었다. 관제의 칭호와 격하 보세요. 관제의 칭호와 격하. 자, 원간섭 이전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일명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성 육부 조직이 바뀝니다. 원간섭기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첨의부. 이걸 뭐라고 하죠? 칭호의 격하라 불러요. 격하의 밑줄 보여요. 왜냐하면 원간섭 이전에는 우리가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황제국에서. 원간섭 이후가 되면 뭐죠? 제후국. 왕의 국가가 되었을 때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성이 첨의부로. 육부보죠. 2부부터 공부까지 6부가 바뀝니다. 2부가 전리사, 예부가 판도사, 예부와 호부가 판도사 합쳐가지고, 병부가 군부사, 형부가 전법사, 공부적으로는 공부에서 폐지, 공부는 폐지, 건축 토목은 폐지합니다. 굳이 너희들이 뭐 이것까지 필요 있겠어 폐지합니다.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로 바뀌었죠. 이것은 격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소설에 맞는 단어는 격하가 아니고요. 계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꼭 잡으시고 같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도병마사가 도평이사사로 격하가 아니로 계칭되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원이 밀직사, 왕의 비서기능들이겠죠. 그 다음에 왕실 칭호, 건국자의 조, 그 다음에 종이라고, 이걸 또 보통 뭐라고 그러죠? 묘호라고 그러죠. 묘호. 왕 사후에 조라든가 이렇게 종을 붙이죠. 이건 황제국에 쓰는 묘호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국에서. 그런데 제국이 되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 충성해달라 해서 이렇게 충땡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붙여달라. 황제국이 아닌 제국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 조와 종은 황제국이 쓴 용어다. 사용할 수가 없다. 폐하, 황제 폐하. 황제 폐하에서 저다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 대를 이어갈 아들에게 태자라고 하는데 이제 간섭기가 되면서 세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다음은 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 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응방가죠. 매응자입니다. 매응자. 원래 매를 생포 조달하는 기구로 응방이 설치되어 여러 특권을 행사해 폐해가 심했다. 이 응방은요, 되게 폐해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충렬왕 때문에 그래요. 충렬왕이 원나라에 갔다가 매 사냥하는 법을 배워요. 매 사냥하는 거 보고 되게 미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충렬왕이 기구가 하는데 응방을 만들어요. 매응자죠. 매를 길러서 원나라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납품하는 거예요. 충렬왕 때문에 어린 매를 양육하고 사냥하는 법을 길러서 원나라에 납품하는 물건 중에 하나였다는, 조공품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키워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게 너무너무 피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게 응방입니다. 동로화가죠. 두 번째, 인질제도. 고려의 세자가 수도인 북경의 인질인 동로로 가서 궁중을 수기하는 인물을 말하는 동로화. 동로화, 인질입니다. 품마국,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충렬왕 이후에 역대왕은 원 항실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몽고 공주들이 고려로 올 때 시중을 두는 검령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의 행포가 되게 심했다. 검령구 밑줄 긋습니다. 즉 공주들의 몸종을 얘기합니다. 검령구들은요. 이 검령구들이 행포가 심했다. 하물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의 고위 관료들이 검령구들의 자식하고 혼사관계, 혼인관계 맺어서 권력을 탐하려고 했다는 거야. 창피합니다. 심양왕 갑니다. 만주일대 거주하는 고려를 통제하는 동경총관을 심양으로 계칭하였습니다. 고령을 견제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심양왕, 심양제라고 그러죠. 지금은 간도라고 그러죠. 심양왕, 고려왕을 서로 고려인으로 고려 왕족들을 주로 임명하게 되는데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왕들을 이런 목적을 썼다는 겁니다. 일명 이제이 정책이라고 하죠. 오랑캐 이자입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충성 경쟁하게끔. 되게 기분 나쁘죠. 서로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심양왕 제도가 우리에게 딱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입성창독 보죠. 5번에 부원배들 중 원나라 딸랑이 세력들 중에서 고려를 없애고 원의 직관령으로 찾아라 입성책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충선왕 시기에. 아까 우리 보다시피 여기가 직속령이잖아요. 하나, 둘, 세 군데가 직속령이었잖아요. 원나라 관리 가서 직속 관리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우리 조선의 고려의 관리들이 전국을 전부 다 직속령으로 삼다는 거야. 전국을 직속령으로 삼다는 거야. 창피하지. 이게 뭐야. 일제강점기와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세조구제 입예라고 강력히 얘기합니다. 세조구제에 입예되는 상황입니다. 세조구제란 쿠빌라이 칸을 세조라고 합니다. 중국식
묘호입니다. 쿠빌라이 칸이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과 우리나라의 원종이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자, 당신과 나와 첫 번째 결혼, 왕실끼리 겹사도 맺읍시다. 두 번째가 세조구제입니다. 세조구제란 당신과 나의 조약을 맺는데 조건 중에 하나 이거가 있습니다. 고려의 제도와 풍습을 없애지 말라, 이걸 약속했다는 거, 이걸 세조구제라 불러요. 그래서 이전이 세조구제 입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관리에게 또는 원나라 관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선조와 우리 선조 왕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세조구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게 보시면 일제 친일파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것을 막 찬성하는 내용을 거의 흡사하다. 순마소, 충렬왕 때 원의 주현 포도기관이었던 기관을 모방해 설치한 것으로 감찰 이해도 왕권 보호 등의 정치적 경찰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순군 만업으로 개편되기도 하였습니다. 순마소 포도기관이니까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아마 경찰의 역할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호부, 군사적으로 5개의 만호부, 천호부 등 십진법에 따른 군사편제가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만호부는요, 좀 지울까요? 원나라 지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이렇게 되죠. 꼭 일본 정벌 실패 이후에 나타난 제도가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일본이 공격을 대비해서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군사 중요에 따라서 군사 10,000명을 둘 건지 1,000명을 둘 건지 100명을 둘 건지 이걸 결정하는 기구가 만호부입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와 오늘 전라남도 지역 해안가에 주로 설치되었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군사 주둔할 필요 없잖아요. 새로운 군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만호동, 천호동, 백호동으로 동네이 바뀌게 됩니다. 다루같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90쪽. 다루같이. 감찰관을 내정하여 내정간섭 및 공물징수를 감당하였다. 다루같이. 되게 나쁜 놈들이죠. 우리 1차 때부터 왔던 애들이죠. 네. 우리를 감시하고 공물을 빼앗아가는 애들입니다. 인적수탈, 환감, 내시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녀라고 하여 고려 처녀들을 뽑아갔습니다.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간 여인 중에 특별한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죠. 기양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기철의 동생이었던. 대부분 고통 속에 살았고 고려에서는 연소자가 일찍 혼인은 좋은 풍습에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풍습. 좋은 풍습이 유행했다. 되게 빨리 결혼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16, 17, 18 넘어가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아이들 잡아가겠다면 10세 전후에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남자 꼬맹이들, 즉 꼬마 신랑들이 여성보다 어린 나이 꼬마 신랑들과 막 결혼하는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는 조언이 유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더라도 여자아이를 낳았다, 여자아이가 출생되었다 이런 것을 숨기는 현상이 보이는 숨기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통 우리 풍습은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낳았다, 여자를 낳았다면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이렇게 오픈시키거든요. 금줄이라는 걸 달거든. 자기 그 문에다가 이렇게 이게 문이 있을까 입구가, 그럼 이 입구에다가 대문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금줄을 달아서 여기에 아들 낳게 되면 꼬치를 하나 달게 되는 거고, 딸을 낳게 되면 여기다가 숯을 막 이렇게 달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건 아들 낳네, 이건 딸을 낳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기 출산할 때가 되는데 뭐 낳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괜히 남의 집 일이 궁금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출산했는데 아들 낳네, 딸 낳네. 이후부터는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특히 여자를 낳지 않아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자체를 막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조구제, 같은 말로 불개 토풍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세조구제.
쿠빌라이 칸과 원종이 약속했어요. 우리나라의 제도와 그 다음에 풍습을 고치지 않겠노라. 그런데 원 간섭기에 원 그 딸랑이 세력들이 우리 고려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갖다가 직접 하는 지배령을 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세조구제 위배입니다. 이전이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 다음에 원 간섭기의 시대적 변화 291쪽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친원 세력의 대두 권문 세력이 등장하였다. 몽골풍, 변발, 밑에 그림을 봐보죠. 앞머리 다 잘라버렸죠. 밀어버렸죠. 그 다음에 족두리. 자, 우리 결혼식 할 때 패백 드릴 때 하는 게 여성의 족두리, 그 다음에 볼에 연지권지, 즉 몽골에서 들어왔던 풍습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몽골어 등이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양, 고려의복, 그릇, 음식 등이 몽골에 전해지기도 했다. 우리도 영향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92쪽 좀 치울까요? 자, 원감석기의 왕들의 업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입니다. 그죠? 네. 원종의 아들입니다. 이미 결혼했습니다. 이미 이 사이에 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으로 해서 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결혼했던 부인은 입회됩니다. 궁궐 한쪽에 입회돼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은 그냥 아들 노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충렬왕과 공주 사이에 새로운 결혼이 됐고 아이가 낳게, 이게 훗날 이제 충선왕이 되는 겁니다. 충선왕의 업적이 뭔지 하나씩 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령구와 탐라 총관부를 반환했다. 서경과 함경도 하주 지역을 반환받았다. 이게 정도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국악진흥책으로 안양의 성리학을 들여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안양 밑줄곳이고 성리학 밑줄곳입니다.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됐다. 성리학 중에서 쉬운 성리학이 들어왔다, 우리나라에. 쉬운 성리학이 있는가 하면 되게 어려운 성리학도 있겠죠. 성리학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이분법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리학이 뭐냐? 주의가 얘기하는 겁니다. 남성의 주의가 말하는 쉬운 성리학이 뭐냐? 가장 쉬운 게 주자가래입니다. 두 번째가 소학입니다. 소학은 어린아이들 읽을 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책을 읽을 책. 주자가래, 간혼상제입니다. 간혼상제. 여러분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밟죠. 공무원이 되려면 관료가 되는 것. 혼례. 야, 너 마음에 든다. 나하고 살자. 이러지 못하죠. 혼례라는 절차가 있을 거고. 이건 이제 부모님 상당했을 때 되게 절차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제사 지내는 것들. 이게 주자가래입니다. 주의가 성혈의 반열을 하기 때문에 주자가 되겠죠. 이렇게. 주의가 성혈의 반열을 하면 뒤에 자자 붙이죠. 주자가 정한 가정의 예법이다. 이렇게. 소와 어린아이들 책이다. 훗날 이건 이제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이제 들어온 게 성리학입니다.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겨온 지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발생하더라. 이정자들 입장에 봤을 때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쉬운 성리학에서 이제 드디어 어려운 성리학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항, 주리론, 율곡 이의, 주기론이 나타나죠. 이건 인, 의, 예, 지를 얘기한 사단을 되게 강조하는 것들이죠. 이건 칠정이죠.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네, 7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의 성리학 이사를 뒤덮어버리죠. 이게 이제 훗날 시험 과목이 되면서 되게 어려운 성리학, 되게 어려운 철학이라 봐야죠. 동양 철학이라 봐야죠. 자, 기억 잘 하실 것.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두 번에 걸쳐 왔다. 고려 말, 그 다음에 조선 중대. 쉬운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 이해 가셨죠? 성리학은 말 그대로 유학의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유학의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이렇게. 요 공자의 사상을 배우는 것들이고, 이건 주자의 사상을 배우는 것들이죠. 주자가 이걸 업그레이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기초적인 겁니다. 성리학의 통째로 막 올려가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이 서막전을 설치하였다. 그 예정도 있었던 그 양형구가 다 바닥에 났죠. 예. 바닥. 돈이 없어졌어. 충렬왕도 다시 만든 게 서막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전부 다 관악진흥책이죠. 그 사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인 국자금 학생들 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환경이 좀 열악한 친구들이 자금을 지원해준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사 교수도감. 경사 자르시고 교수 자르시고, 경은 유교 경전이고 사는 역사책입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갖다가 잘 가르치는 선생을 모아서 파견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사 교수도감.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역사와 유교 경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무책에 집중하다는 거야. 이걸 하게 되면 직책이 첫 발령이 되게 높게 측정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거에 함몰되고 정작 중요한 건 이거 공부하지 않더라는 거지. 역사를 잘하는 선생님과 경제를 잘하는 선생님들 뽑아서 파견하게 됐다. 일종의 이걸 경사일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경사일체 원칙 이런 표현을 써요. 경사일체 원칙이다. 즉 역사와 유교 경제는 같은 정도 수준의 맥락을 잡고 있다. 삼국유사와 제왕홍기 편찬도 별표 한 3개가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여기에 당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간섭 표기이기 때문에 저 자식들이 우리는 징기스칸 후예지 막 이렇게 막 강조하는 거야. 뭐야? 우리는 뭐야? 당군이 있잖아. 우리 당군의 후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원간섭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저항의식이 남아있다. 충렬왕 때 천추근경록, 그 다음에 고급록 같은 책도 편찬되었다. 전민병정도감 설치. 검문세력들의 농장을 혁파하게 설치되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검문세력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하죠. 물론 결론을 가면 신돈이 부패하게 되면서 전민병정도감은 결과적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홍자번, 사람 이름이에요. 편민 18사, 개혁책 18가지를 건의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충선왕 때 개혁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홍자반 낫은 충렬왕의 업적을 고려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가 개성에 창간되었다. 이건 웃기는 일인데요. 강진 백년사가 되게 유명한 사찰이 됐고 왕사, 국사들이 대부분 많이 배출됐던 것들이에요. 근데 개성에다가 묘련사를 절을 만들어서 그 승려들 전부 다 묘련사로 끄집어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승려들이 해야 할 본연의 모습이었던 불자로서의 수행자 역할에서 이상한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어떤 얘기 볼까요? 왕실과 결탁한 불교가 되었고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병련사의 분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려 말에는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 충선왕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 되겠다. 왕과 왕비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관을 섰다. 스님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스님의 목적은 자신을 수련하고 불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실의 어떤 목적을 쓰고 있더라는 것. 충선왕갑니다. 아들입니다. 정방 폐지를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사림을 설치했다. 원래 한림원이었죠. 충선왕갑니다. 한림원이었죠.
한림원이 사림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개역기구로 사용되더라. 한에서 사자로 바뀌었다. 똑같아. 글 한자, 글 사자. 같은 의미예요. 명칭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의염창의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의염창을 설치하여 소금과 철의 전매, 국가에서만이 사고팔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이게 만들어지면서 5번에 가봐. 만권당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이 만들어진 거야. 북경 영경에 원래 북경 베이징이라고 하죠. 그 당시 원나라 수도 영경이라 하기 때문에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북경 영경을요. 자, 5번 봐봐. 영경의 학문연구소인 만권당을 설치. 만권의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원해학자 조명부와 밑줄 그으시고 고려학자 이재는 밑줄 그었습니다. 교류하여 이를 계기로 고려의 조명부채가 유용하게 됐다. 조명부채 또는 송설채라고 불러요. 조명부의 공부방이 공부하는 그 공부방이 있죠. 공부방이 송설제였어요. 그 송설제 썼기 때문에 송설채라고 합니다. 이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게 후기가 되겠죠. 후기 유행됐다. 참고로 전기에 유행한 게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구양순채, 그 다음에 왕이채가 전기에는 유행해졌습니다. 왕이지 채가 유행됐다. 구분하실 것. 북을 시드는 방식입니다. 전기 구양순 왕이채, 후기 조명부채 또는 송설채라고 합니다. 4번 가죠. 충렬왕이 사망하자 고려왕이 즉위하였으나 기구하지 않고 북경에 머물면서 전지정치. 충렬왕이 다시 한번 왕이 더 올라왔거든요. 충선왕의 바람표 끌려갔거든요. 이게 왕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충선왕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선왕의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충렬왕이 왕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렬왕이 1년 만에 죽었어요. 노쇠가 돼서요. 충렬왕이 사망하자 고려왕이 다시, 이런 현상 뭐라고 할까? 중조현상. 왕이 2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위를 2번씩 하게 되더라. 이어서 갑니다. 기후과정 북경에 머무는 전지정치, 즉 편지를 통해서 정치를 하더라. 웃기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자신의 후원세력인 원의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고려 출신 한간에 참소를 입어 토번, 원래 티베트로 유행합니다. 유일합니다. 티베트로 유행하게 됩니다. 훗날 유배에 풀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7번하고 8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7급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2개 묶고 7급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심양왕의 책봉되기도 했다. 심양왕 밑줄 긋습니다. 심양왕의 책봉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전농사 마찬가지 7급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다. 안 하셔도 됩니다. 충수광 봐주시죠. 충수광. 충선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미 9급에 떴던 것 중에 하나가 7급에 떴거든요. 찰리변이도감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찰리변이도감을 설치, 노비 계획을 시도했다. 토지와 노비를 원춘에 돌리는 계획을 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왜? 검문세력 힘이 너무 세요. 그 반전도감, 원나라에 입주할 때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관청. 3번의 별표, 문익점이 목화씨를 진례했다. 고로 우리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민지, 본조, 편년강구, 별표. 별표식 앞에 난이도 4항입니다. 충수왕 때 민지에 의해서 본조, 편년강구, 편찬. 그 다음에 충해왕. 충해왕은 가장 우리 고려왕 중에 가장 나쁜 인상을 가진 왕 중에 하나입니다. 편민조례 추변도감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방탕, 주색, 기양, 사망 되게 안 좋은. 충해왕은 거의 안 나올 거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충모광가죠. 다음 페이지. 정치도감 밑줄 긋습니다. 정치도감.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건무수의 농장을 혁파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 정도 마셔도 됩니다. 자, 3번의 별표 갑니다. 충모광 때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건립되는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습니다. 충모왕 4년에 석탑 전체에 섬세하게 조각되는 불보살이 100미이다. 이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되게 화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순환의 문화재 봐요. 박스에. 1907년 순종의 가래에 일본 특사로 온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야키가 석탑을 무단 반출, 호모 헐버트, 어네스트 베셀, 알렌 등의 노력으로 1908년 11월 국내로 들어와 오게 되었고 현 용산 국립발굴원에 보관 중입니다. 경복궁에 보관됐다가 용산의 국립발굴원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거 뭐냐면 되게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우리 문화재를 되게 많이 뺏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총기를 휘둘러서 개성에 있는 그 주민들을 제압하고 이걸 밀반입해 갔다. 그런데 이 언론들이 미국에 대해서 특필을 하게 되죠. 왜라고? 식민지국가 최고로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식민지국가의 문화재를 약탈할 수 있겠느냐. 이래놓고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식민지국가 일본이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쪽팔리지. 일본은 부랴부랴 다시 경복궁으로 가져왔다가 보관 중에 용산에 박물관이 만들어진 뒤 현재 이동되어 있다. 1층에 가면 있어요. 충정왕. 마지막 6번 충정왕 보세요. 농상지표 별표 갑니다. 원나라의 이이암이 우리나라에 농서를 처음 가졌다. 농상집에 상자 이렇게 한자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게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를 누가 먹죠? 누에들이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누에 잠자를 써서 되게 잠엄이 성행했다. 이때 잠엄이 뭐죠? 실크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농서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충정왕식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농법을 기술을 우리가 가져왔다. 또 아쉬운 점은 애구의 침범이 잦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강하게 추방되었다. 15세 독살되었고 공민왕이 추대했다. 이건 기항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항우, 고려인 기항우 최고의 연이 되는데 기항우가 이걸 자르고 공민왕을 추대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에 와 있는 공민왕이 되게 똑똑해. 성장 과정에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충정왕 때문에 고려에서 올라온 조공품도 잘 들어오지 않고 중국 연해하는 일본 애구들이 되게 침몰이 있어 되게 피해가 커지는 거야. 이건 단순히 왕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같아. 그래서 자르고 공민왕이 추대되었다. 근데 공민왕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고려 와서 기항우에 오래했던 기철 같은 세력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죠. 되게 역설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시 지울게요. 양이 많아졌어요.